안녕하세요. 인생치과 외과 원장 신창훈입니다. 오늘은 그 상악동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많이 찍었어요. 특히 이제 누공, 상악동 누공에 대해서 많이 찍었는데, 오늘은 상악동 거상술. 이게 이제 임플란트 하신 분들, 특히 이제 위턱뼈, 아래턱뼈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위턱뼈 임플란트 심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어금니 부위에 심으신 분들은 거의 상악동 거상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를 뻗고 나면은 이제 상악동 바닥이 밑으로 이제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상악동 거상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 들어보시겠죠. 치과에 가면은 상악동 거상술을 해야 되고, 뭐 상악동 쪽에다 뭐 뼈를 넣어야 되고, 뭐 상악동이란 말 자체도 처음 들어보는데 상악동이 뭐지 하다가 뭐 거상술 하면 이제 그 단어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환자분들이 검색을 좀 하시고, 뭐 상방 거상술이다, 측방 거상술이다, 뭐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뭐 다른 데서 상담받고 오신 분들이 저희 치과도 좀 있고, 이렇게 좀 검색을 이미 혼자 충분히 하시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교과서상으로는 있어요. 그 내용, 상방 거상술, 측방 거상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상악동이 뭐냐 이렇게 제가 그것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코 주변에는 이제 공기 주머니가 몇 개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제일 큰 공기 주머니가 이제 상악을 위턱이라고 하거든요. 위턱에 있는 이런 큰 공기 주머니가 있어요. 이걸 상악동이라 하는데, 부비동 중에 이제 제일 큰 거, 코 옆에 있는 동굴, 이제 공간이라고 해서 부비동이라고 하는데, 그 부비동 중에서 제일 큰 게 상악동 부비동이죠. 상악 부비동. 예, 그러니까 위턱에 있는 부비동인데, 흔히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 저희 축농증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축농증에 염증이 생긴 게 이제 이게 그 상악동에 염증이 생긴 게 축농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상악동염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부비동염, 뭐 상악동염. 부비동염 안에 이제 상악동염이 포함되는 거죠. 근데 이제 축농증 생긴 게 이제 여기 염증이 생긴 게 이제 축농증이 생기는 건데, 거기에 이제 뼈 이식을 하는 게 상악동 거상술, 이제 어떻게 보면 상악동에 뼈 이식을 하는 술식이, 그게 이제 보통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상악동에 뼈 이식했다, 아니면 상악동에 뼈를 뭐 상악동을 점막을 올렸다, 뭐 이런 등등등 표현들을 이제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위턱뼈, 이제 여기 어금니 부위는 이제 여기 이제 상악동 바닥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상악동이 이제 공기주머니라고 했잖아요. 이게 큰 동물 같은 공기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공기주머니에는 말 그대로 원래는 건강한 상악동에는 공기만 차 있어야 돼요. 공기만 차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코로 인해서 아니면 여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게 염증이 생기면은 축농증이 오는 거죠. 상악동염이 오는 거고, 그럼 이제 보통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치과에서 이제 상악동 거상술을 많이 하는 이유는 가령 이제 이런 어금니가 원래는 상악동 바닥이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얘를 딱 뽑고 나면은 상악동 바닥이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이만큼 내려온 만큼을 다시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뿌리 끝에는 살짝 그냥 뼈가 살짝 위에 얹혀져 있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얘를 딱 뽑고 나면은 이제 상악동 바닥이 여기까지 쭉 내려와요. 어떻게 보면 얇은 뼈는 없어지는 거죠. 치유되면서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분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상악동 바닥이 여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임플란트를 여기다 심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길을 재보면 한 3mm 정도 될 것 같은데, 3mm 되는, 뭐 3mm 좀 안 되잖아요. 3mm도 안 되는 뼈에다 임플란트를 심을 수는 없잖아요. 임플란트를 위턱뼈에는 아무리 짧은 걸 심어도 그래도 한 8mm, 더 짧은 걸 심으면 7mm 심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통은 8.5에서 10mm 심거든요. 그럼 2mm 임플란트 심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뼈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뼈를 만드는 방법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상방이라는 건 입안에서 이렇게 이쪽에서 접근하는 게 상방, 거상술이고, 옆에서 접근하는 거, 여기 옆에서 이렇게 창을 만들어요. 뼈에 창을 만들어서 접근하는 게 측방 거상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럼 어느 때 상방 거상술하고 어느 때 측방 거상술하냐? 기준이 이제 결국은 뼈의 양이에요. 뼈의 양. 이 뼈의 양이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있다, 뭐 몇 미리라도 있다, 그러면 거의 요즘에는 상방 거상술을 해요. 근데 뼈의 양이 뭐 정말 너무 없다, 뭐 1mm, 뭐 이러면 이제 측방 거상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측방구 상술은 점점 안 하는 추세예요. 측방구 상술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측방구 상술을 언제 하냐?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임플란트 이 고정력이 아예 안 나올 정도. 가령 뭐 1mm 있는데 이걸 임플란트 심으신 분들도 계시긴 해요. 상방구 상술로 그것도 바로 심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런 경우는 이제 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제 잇몸이 이렇게 있는데 그 잇몸 두께가 정말 두껍게 한 4, 5mm 이상 최소 되신 분들은 그 임플란트를 정말 위에다 살짝만 걸쳐놔서 심어도 잇몸이 잘 치유되고 나중에 임플란트 장기적인 어떤 사용하는 데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잇몸이 가령 한 2mm로 얇으신 분들이 또 꽤 많이 있어요. 2mm, 3mm. 이렇게 되면은 임플란트를 여기 뼈 높이에 맞춰서 뼈 여기 높이에 맞춰서 딱 심어놓으면 나중에 이 주변에 뼈가 녹아요. 뼈가 녹으면서 그 잇몸 두께를 3mm 정도를 확보를 하려고 이제 뼈가 녹는 건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임플란트를 오래 쓰기가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뼈가 잇몸 두께가 얇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뼈보다 좀 더 깊게, 그러니까 이 정도 위치에다 심어야 되는 거죠. 깊게 심어야 되는데 뼈가 1mm밖에 없으면 깊게 심는다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뼈가 1mm 있는데 임플란트를 여기 공간, 허공에다 심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잇몸 두께가 충분히 있고 뼈가 한 2, 3mm만 있으면은 있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임플란트 고정력을 얻을 수 있으면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 무조건 상방 거상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것도 의사들마다 조금씩 그 술식의 선호도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상담 오신 분 중에 한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분명히 상방 거상술로도 가능한 뼈의 양이었어요. 한 3, 4mm 됐으니까 치유되면은. 근데 거기서는 이제 이거는 뼈가 너무 없기 때문에 측방구 상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듣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술식의 선호도는 차이가 있죠. 뭐 분명히 있지만 그냥 요즘 추세는 그렇다. 그냥 측방구 상술보다는 상방구 상술을 많이 하는 추세고, 그런 원인으로는 이제 상방구 상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덴사보라든지, 뭐 덴사보 외에도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원리로 제작한 그런 드릴이 많이 있어요. 상방구 상술을 할 수 있는 드릴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는 뭐 오스트리아에서 카스키트, 뭐 그리고 뭐 네오에서도 SCA 키트 뭐 등등등 회사마다 이름은 다른데 상방 거상술을 하실 수 있는 좋은 기구들이 많이 나와서 요즘에는 이제 측방 거상술을 조금 많이 안 하는 추세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뼈가 1mm 막 이렇게 되는데 임플란트를 뭐 이제 심어야 되면은 이제 뼈식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측방 거상술을 하는 거죠. 바로 심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상악동 누공이 있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상악동 누공 폐쇄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상악동 점막하고 잇몸살하고 유착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뭐 유착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뭘 넣기도 하고 하는데, 유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뼈식을 할 때는 측방구 상술을 해서 점막을 올리고 뼈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측방구 상술을 하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지금 딱 보게 되면 수술이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도 많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감염 가능성도 아무래도 좀 올라가는 거죠. 얘보다는 상악동을 직접 열어서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1년에 몇 케이스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누공폐쇄술 하신 분들 거의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말 뼈가 너무 없으신 분들, 뭐 그런 분들 이제 측방구 상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기준은 어쨌든 5mm 이하면은 교과서상으로는 측방구 상술이지만 요즘엔 그렇게 하진 않는다. 요즘엔 대부분은 상방구 상술을 많이 한다. 그래서 측방구 상술 자체를 아예 못하는 치과 의사들도 꽤 많아요. 왜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임플란트 어떻게든 심어야 되니까 측방구 상술도 힘들게 배워서 했는데, 요즘에는 아예 측방구 상술 자체를 안 배우고 그냥 임플란트를 심으신 분들도 꽤 많이 있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임플란트를 못하는 건 알지만 못하는 케이스는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긴 하죠. 뭐 뼈가 정말 너무 없으신 분들이라든지 상악동 누공 폐쇄술을 했던 환자분들은 이제 이런 측방구 상술을 못 하시면은 그런 케이스는 이제 의뢰를 해야 되겠죠. 종합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임플란트가 안 된다고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는 경우도 제가 좀 보긴 해서, 예, 그런 경우는 좀 제가 상담하기가 좀 힘들어요. 저는 분명히 임플란트를 잘 해드릴 수 있고 그렇게 많이 해드렸었는데, 다른 치과에서 이제 이거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듣고 오신 분들은 이제 그 전에 들었던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은 임플란트가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제가 아무리 충분히 설명해드려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설득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상방구 상술, 측방구 상술 이렇게 좀 구분해서 뼈 양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요즘에는 거의 대세는 추세는 상방구 상술이다. 뭐 이 정도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항상 궁금한 거는 네이버 톡톡이나 뭐 댓글, 뭐 전화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